자, 그 다음에 이제 관련된 이제 형성평가 문제 풀어볼게요. 자, 몇 페이지 펴시냐면 293페이지 펴보세요. 자, 293페이지에 보면 이제 51번 문제 좀 볼까요? 51번 문제. 자, 여기 51번 문제 보면, 자, 다음 기획과 관련된 사건 3가지 써보고, 가에 들어갈 말을 써보시오. 이렇게 했는데, 자, 여기 보면 이제 명나라 만료제 때 3대 원정 부분 있죠? 예. 그래갖고, 여기 무관 보배의 반란과, 임진왜란 출병, 그 다음에, 변주의 토사였던 양로의 반란. 이걸 이제 3대 반란 사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가에 들어갈 것은 뭐냐, 강세하죠. 예. 그래서 이제 그때 강세와 상세를 이제 하는 과정에서 그 당시 뭐냐면 여러 가지 반발들이 불려일으켰다. 특히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반발이 컸죠. 그 다음에 이제 52번은 이제 그 당시 신종 때 당쟁이 많이 발생을 했어요. 그 당쟁 중에 관련된 사만 사건과 관련된 내용인데, 자, 여기에서 이제 중앙정계는 4분 5분을 들면서 파단과 단쟁이 만연됐고, 관료의 대립은 주로 내각파와 반내각파 이렇게 이제 갈려져서 했는데, 당쟁의 정도 국보 문제는 뭐냐면 항태자 책봉 문제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예. 그래서 반내각파는 독립당을 얘기하죠. 예, 독립파. 그래서 그때 이제 내각파는 안에서도 재판이, 초판이, 절당이니, 선판이, 공판이 하면서 여러 파들로 나눠져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 내각파들은 누구하고 손을 잡고 있었냐면 황제들, 누구하고 손을 잡고 한간들과 손을 잡고 있었어요. 대응해갖고 이제 독립당들이 이제 뭐냐면 국보 문제를 가지고 이제 싸우게 되는데, 이 일어난 개경이 됐던 게 뭐냐면 신종이 항태자에게 이제 책봉을 해줘야 되는데, 문제는 항태자 책봉을 잘 안 해주려고 하는 거야. 왜냐면 자기가 총애하는 호궁의 아들을 책봉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독립파 입장을 땐 성리학적 가치관에 보면 이건 바른 게 아니잖아. 그래서 그거에서 반대를 하게 되고, 그리고 신종도 밀어붙이기는 좀 약간 명분이 없는 상태였죠. 그런 과정에서 사만이라는 문제가 일어나게 되죠. 사만은 정격, 홍한, 이궁을 말해요. 일단 사만이라는 건 안은 보통 이제 중국에서는 안 하면 어떤 사건이란 뜻이야. 안에 들어가면. 그래서 교환이라고 나중에 예전에 나오죠. 교환도 교회와 관련된 사건이란 뜻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사만은 정격, 홍한, 이궁 이렇게 이제 3가지 사건을 얘기를 해요. 자, 정격이라는 건 뭐냐 하면 만약 43년에 만약 43년에 몽둥이를 들고 어떤 개안이 돌아서 항태장궁을 침입한 사건이 나요. 이건 정격안이라고 해요. 예? 그래서 이 사건을 둘러싸고 독립파는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된다. 밑에 배후를 캐야 된다. 근데 이에 반해서 이제 비독립파는 이건 단순히 우발 사건에 불과하다. 개인적인 어떤 범죄다. 결국엔 황제는 비독립파 주장들 단순 사건 처리해서 이제 해서 그걸 계기로 독립파들이 제거가 되는 사건이 정격파고요. 결국에는 항태자가 임명돼요. 예, 그래갖고 이제 장남이 이제 항태가 됐는데, 그래서 임명되고 나서 장남이 황제가 되는데 이게 태창제예요. 강종이죠. 근데 강종은 이제 원래 번역하고 이지도 많이 않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요때 홍로시석이었던 이가작이라는 사람이 붉은 한약을 이제 갖다 바쳤는데 그걸 먹고 죽게 되는 거죠. 이것은 뭐라고 하냐면 사만 중에 홍한이라고 해요. 홍한은 붉은 약이라는 뜻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걸 둘러싸고 또 당쟁 한번 일어나고, 그 다음에 강종의 장남이 누구냐면 시종, 청계제야. 예. 이 청계제는 16살의 소녀로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 사람은 자기 유모였던 이선씨를 난 여관을 자기가 같이 살려고 해요. 그 여관하고.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의 동고를 반대하는 독립파와 그걸 또 이선 씨와 연결되어 있는 한간색들과 싸움이 일어나죠. 결국에는 이제 그 이선 씨, 이 씨를 벌궁으로 강제 옮겨가면서 다른 데 옮기면서 끝나게 되는데 이걸 이궁이라고 해요. 예, 궁을 옮겼다. 그래서 이 사만 사건을 둘러싸고 독립파와 그 다음에 그 내각파 간에 싸움이 일어났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사만 사건도 나올 가능성이 있어. 명사에서는 명나 정치사에 상당히 유명한 사건이거든요. 예,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자, 그래서 이제 정치 결과 사만은 모두 돌발적인 사건이었으나 만력시대 이에 조종 대신 간의 대립과 분쟁이 계속됨으로써 사건 처리의 과정에서 대의 명분을 앞세우면서 파당이 갈려져 치열한 단쟁이 있었고 결국에 명나라의 멸망을 자초하는 사건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거 또 문제 하다가 이게 갑자기 넘어가는데 297페이지 63번 문제 풀어볼게요. 63번하고 62번도 같이 풀어봐야겠네요. B번. 자, 다음 기역의 지표 명칭을 써보고 니은의 경제적 배경을 서술해 보시오. 이거 디귿의 경제적 의미를 기술해 보시오. 보시오인데 이건 못하네. 배우가 아니라 기술의 배우가 아니라 보시오. 그리고 은경제가 농촌경제에 미친 영향을 써보시오. 이렇게 했는데, 자, 명나라 초기 때는 통화정책이 동전과 지폐 중심이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동전하고 지폐였는데, 그때 지폐는 보초인데, 정확한 명칭은 대명보초죠. 그래서 이제 그 원나라 때 교초에 영향을 받았고, 지폐 중심으로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됐어. 그래갖고 이제 결국에는 이거 대신에 은이 널리 화폐가 널리로 사용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보초 가격이 점점 떨어지게 되기 시작하죠. 결국에는 관료들의 봉급을 은으로 지급하게 되죠. 은으로 지급하면서 이제는 세금도 은으로 걷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점점 은납파가 지속이 됐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그 은경제가 농촌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 자, 일단은 은을 획득하기 위해서 부엌 경영과 상품 작물 예배 등 새로운 생산 활동을 전개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쓰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63번 문제 볼게요. 자, 여기 그 기역의 대표적인 두 나라를 써보고 중국에서 은의 유입 이유를 두 가지 서술해 보시오. 그리고 가에 들어갈 말을 써보고 니은의 조세제도의 내용을 말해보시오. 이렇게 했는데, 중국은 은 생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외국에서 조달하게 되는데 16세기 중엽부터 여러 나라부터 중국에 은이 유입되었다. 이 두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요? 멕시코하고 일본산 은이죠. 예.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부역과 세금 제도에 영향을 미쳐서 은납화가 되어 있고, 요게 은납화가 되는데 이 은납화된 역을 뭐라고 하냐? 은차라고 해요. 은차. 그리고 세금 제도도 1조 편법을 실시했다. 그 1조 편법 내용은 이제 그 아까 말처럼 토지 수요를 기준에서 인정수를 기준에서 지세와 정세를 걷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두 은으로 납부한다. 이렇게 쓰시면 되죠. 그 다음에 정세도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원래 내는 거예요. 토지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은 내지 않아도 돼요. 원칙적으로는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07페이지 볼게요. (95번) 문제 볼게요. 자, 95번 보면 가에 들어갈 법의 명칭과 내용을 써보고 이 법에 실시한 정치 결과를 두 줄 이내로 써보시오. 실시한인데 조사가 빠졌네요. 예. 그다음 기획의 내용을 서술해 보시오. 내용과 관련된 정책 두 가지를 말해 보시오. 자, 장거정은 뭘 통해서
관리의 평가 체제 만들었죠? 고송법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그다음 고송법의 내용도 당연히 알아야 되겠죠? 예. 그래갖고 이제 있는데 고송법의 내용이 여기 적혀 있나? 여기 안 적혀 있네. 그냥 명칭만 써놨네. 예. 고송법의 내용은 그 밑에 이제 교재 이제 개혁 내용에서 고송법 내용 있죠? 이걸 쓰시면 돼요. 그래서 관료가 항제 재가를 받은 사안은 반드시 기간 내에 해결되고 결과는 관료의 근무평가를 반영하는데 그때 문책 3번을 작성해서 지방, 육가, 내각에 전달을 하게 되는데 내각이 상위 통째권을 갖고 있죠? 그래서 내각이 육가를 깨고 육가가 지방을 장악을 깨지면서 이게 차곡차곡 밑으로 내려가는, 군대 있을 때 있잖아요. 군대 있을 때 병장이 상병 깨고 상병이 1병 깨고 1병이 2병 깨고 결국에 누가 통제하는 거? 병장이 통제하는 거잖아. 이런 걸 통해서.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이제 좀 보시면 되고, 잠깐 또 어디까지 써? 예. 정치적 결과는 이제 여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각 수보의 권한을 법제적으로 확립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일본 관련된 내용이. 그리고 관료계가 상호 견제하고 경쟁하면서 선별을 통해서 동료에서 효율성 올라갔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니은을 보면 그 몽골에 대한 대강경판을 누르고 강화 정책을 취하였다. 자, 그 강화 정책 주요 내용이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거죠. 알타칸에게 뭘 임명해? 순위왕을 임명하고, 그 다음에 또 예전에 잠시 폐지됐던 마시를 부활하죠. 이런 것들 쓰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관련 문제를 풀어보면 6번 문제냐? 이게 95번 문제. 308페이지 다음 쪽 96번 문제 잠깐 풀어볼게요. 자, 96번 문제 보면 이거는 이제 요거하고 좀 관련이 없는 부분인데 한간대 정치적 배경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있는 건데, 자, 한간이 이제 어떻게 정치적으로 이제 그 권한을 가졌나 이렇게 보면, 자, 기획의 정치적 배경을 서술해보고 니은의 내용을 써보시오. 그리고 뒤에 구체적 한간의 정치 개입 내용을 기술해보시오. 자, 홍모제는 한간의 정치 개입을 우려해 그들에게 문자를 가르치지 못하도록 했다. 그러나 영락제가 정변을 읽기 때 한간이 많이 도와줬거든요. 그러면서 한간의 정치적인 권한이 커졌다. 그래서 배경은 영락제 때 사회감을 한간이 가난하게 함으로써 한간의 대표적인 사회태감이 그 항제권의 비호를 받았고, 동창을 전국적으로 파견했고, 한간이 군대감독, 조세징수, 간민강찰까지 했죠. 예, 이런 것들 이제 쭉 쓰시면 돼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영락제 이후에 어디거나 무능한 항제들이 즉위하게 돼요. 이 사람은 이제 왜냐면 대면 보고를 안 해. 그래서 모든 것들을 누구한테 맡기냐? 내각이나 한간들이 갖다 바쳐. 맡기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그 문제가 생긴 거죠. 내각이 항제에게 올리는 그 상주의 포회를 올리는데, 이 포회라는 것은 뭐냐? 관리들이 상주를 보고 항제가 내려야 할 결정에 관한 방안을 상주의 말미에 기인한 거야. 그럼 항제는 본문 내용은 안 보고 뭐만 본다? 포회만 보고 그냥 도장만 찍어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한간의 정치 개입이 또 쉽게 되는데, 자, 한간들은 그 포회에 대해서 항제 의견을 대신 쓰는 과정에서 문제는 포회도 보고 이제 항제가 의견 쓰는데 항제도 그 의견을, 그러니까 그 요양문 포회도조차도 잘 안 보고 의견도 안 써요. 그걸 누가 써? 응? 한간이 쓰는 거야. 그래서 한간이 그걸 내려보내요. 항제 명령으로. 그러면 이제 이게 또 한간이 개입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내각과 한간이 이걸 통해서 뭐죠? 정치에 개입을 하면서 모두 좌지우지하게 되는 거야. 짝짝꿍이 되고. 그리고 어디가 더 우위일까요? 내각이 우위예요? 한간이 우위예요? 예? 그 항제 명령을 쓴 사람은 누구죠? 한간이잖아. 그러니까 내각이 포위를 올려도 한간이 이거 보면 싫어 하면서 거부하고 다른 의견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내각 일정할 때 어차피 거부될 거 쓸 필요 없겠죠. 그러니까 미리 포위를 올리기 전에 한간들과 의견을 구해. 그럼 한간이 사회태감 요거 써 하면 이제 내각이 거기에서 이제 쓰고,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짝짝꿍이 되면서 한간이 이제 정치를 좌지우지하게 되는 거야. 예, 이런 것들. 그러니까 오늘날 그 박근혜식 정치 있죠. 이게 명나라 때 그 정치와 비슷해. 딱 보면 대면 보고 되게 싫어하는 거. 그래서 틀에 박혀서 여자들만 놀고 명나라 항자들이 맨날 여자들만 놀고 유의하고 막 놀고 팅가팅가하고. 그러니까 이제 명나라 개판 되는 거죠. 근데 이해와 청나라 황제는 완전히 깔끔하죠.
청나라는 강의, 권력, 공정 얼마나 근면해. 그 한관들 딱 필요할 만큼 다 내쫓았어요. 한관들을. 그래서 그 명나라 때는 한관이 3,000명, 4,000명 됐거든요. 그때 10,000명 이상 됐고. 근데 그 청나라는 한관들이나 궁녀가 100명도 안 돼요. 딱 필요한 인원만 있는 거야. 정치는 다 누가 해? 황제들이. 근면선실하고. 그래서 청나라가 그래도 그 발전했던 게 황제들이 정치를 되게 잘했거든요. 예. 한번 나중에 얘기 좀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있고, 이게 몇 번 문제죠? 97번 문제인가요? 96번 문제. 자, 다음 테마 넘어갈게요, 이제. 아이고, 이게 안 넘어지나? 네. 독립운동과 강세, 상세 반대운동. 이렇게 보죠. 이거 관련되었고, 그 96년도 한번 객관식 기출문제 잠깐 언급됐고, 12년에도 잠깐 언급됐는데, 단독 문제로서 나오진 않았어요. 자, 앞에 이제 문제에서 풀어본 것처럼, 그 명나라 말기 때는 당쟁이 격화됐죠. 그래서 내각파와 반내각파, 독립파 간의 분열이 일어났고, 그래서 당쟁의 쟁점 보면 국뽕 문제라든지 강세, 상세, 징수 문제, 사만이나 정격, 홍한, 이궁 이런 문제들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당쟁이 이제 명나라를 멸망시키는 원인이 되는데, 그러면 이 과정에서 이제 무슨 운동이 일어났냐? 강남을 중심으로 해서 강남 신사층을 중심해서 독립운동이 일어나서 독립운동. 그래서 이제 이 독립운동은 이제 그 배경을 보면. 이갑제 붕괴와 이제 상품 생산 경제 발달을 통해서 사회경제 변동이 일어났고, 그리고 이때 이제 이 그 상품 경제 발달은 그 강남의 부를 둘러싸고 정치권이 싸움이 일어난 거야. 특히 이제 신종 말년에 들어가면 만력제 이후부터면 여러 가지 재정적인 어떤 부담이 많잖아요. 전쟁도 많이 일어나고. 근데 이것을 어디에 중점적으로 부과시키냐면 강남에서 특히 양증 하류 지역 있죠? 거기 뜯어내려고 해. 그러니까 거기에 강남 신사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들고 일어나고, 그리고 민중들도 같이 합세를 해버리고, 그러면서 강남과 반강남의 어떤 대립구도가 형성이 되는데, 그 강남의 이해관계를 잘 반영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강남 신사들을 중심한 그 독립운동이죠. 그래서 이 정치투쟁에서 패한 고현성이라는 사람이 그 고향 무석에 들어와서 독립서원을 중건하게 되는데, 이걸 중심해서 강남 지방 신사들 중에 정치 그룹이 형성이 되죠. 이들 독립파라고 이제 부르게 되고요. 자, 이들은 이갑제 붕괴 과정에서 그 이갑제를 대신해갖고 이제 신사층들이 강남 신사층이 이제 그 당시 그 뭐냐면 황충사회 질서를 장악하고 있었고, 이들은 저기 그 중앙의 한간 정치나 내각 집권파들의 어떤 파벌 정치에 붕괴를 하고 있었어.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내걸었던 게 뭐냐면 분권 공치야. 분권 공치가 뭐냐면 정치를 군주가 혼자 하는 게 아니죠. 누구가 같이 하는 거죠? 신하들과 같이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특히 이제 송나라 때는 이게 공치주의가 잘 됐어. 근데 이제 그 명나라 등장하니까 뭐 영락제니 그 앞에 홍무제가 모든 권력을 어디에 중앙집권 시켜버렸죠. 그러더니 끽소리 못하고 있다가 명나라 말기 때 독립선언을 중심으로 해서 그 당시 이제 그 강남 신사층들이 분권 공치를 이제 주장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강세, 상세 반대 운동인데, 이거는 이제 강세하라고 하죠. 이걸 줄여서. 그래서 만력 3대전과 그 다음에 공정 조정으로 재정이 고갈되니까 이제 신종 때 한간을 곳곳에 파견해서 상세와 강세를 징수하는데, 이때 이제 그 징수할 때 그 한간들은 힘이 약하잖아요. 그러면 무대배를 동원해. 지역 깡패들을 동원한다면. 그러면서 이제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 특히 어느 지역이 제일 이제 수탈당했을까요? 강남 지역에 수탈당해. 예. 그래갖고 이제 그 당시 이거에 대한 반대 운동이 널리 확대되기 시작했고, 그래서 강남의 신사계층들은 여민제리의 중앙정부. 여민제리는 뭐죠? 그 당시 이제 민가 이익을 다투는 중앙정부에 대항해서 이 강남 신사층들이 이제 뭐냐면 그 지역의 사회적 대변자로 활동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은 뭐라고 주장하냐면, 이 민의 이익인 살을 보장해줘야지, 이것이 이제, 이거 공이다. 천하의 살을 위한 것이 공주의 공이,
것이다. 이렇게 주장해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이익을 보장해줘야지만 그거 뭐냐면 이거는 천하의 공이다. 그래서 그 공을 군주가 보장해달라. 그게 요구를 하게 되는 거죠. 이만 쉽게 말하면 그 강남의 신사민들이 나 세금 못 내겠다. 우리 재원들은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군주는 꺼져달라. 그 얘기야. 쉽게 얘기하면. 자, 그래서 이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정치권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강남 정변에 깔려 있고 이들이 대변한 그 독립파들이 여기 중앙 정계에 올라가면서 뭐가 된 거죠? 사만이나 국부 문제 같은 당쟁이 격화된 거야.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거 연결시켜서 보면 16세기 때 사림들이 원래 지방에 있었죠. 근데 홍보 세력들이 지방의 이익, 사림들의 이익을 침해하니까 어디로 올라온 거야? 중앙 권력 올라가잖아. 중앙 중시로. 그래서 3, 4를 중심으로 해갖고 홍구파, 대립하게 되잖아. 자, 이런 사회경제적 맥락 속에서 이 당쟁을 좀 해석할 필요가 있고요. 자, 그러면 한 개의 의의를 보자. 네. 의의는 반환간 반내각 집권파의 파벌적인 정치운동이었고요. 좀 좁게 보면요. 크게 보면 이갑제의 전제 정치의 붕괴 과정에서 체제 위기에 둘러싼 항제의 이론적인 전제 지배 체제. 이걸 이제 이갑제의 붕괴를 이제 항제가 내각파든 항제의 권한을 강화시켜서 하려고 했고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누구예요? 장거정 아니야. 근데 이에 반발해서 그 강남 신사들은 분권 공치적 군주주의. 그러니까 뭐냐면 나눠서 해야 된다. 공치주의를 강조하죠. 그리고 그 전하의 이익을 백성의 이익을 하나하나 보장해야지 공적 이익을 보장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있고 한계는 뭐냐면 이 독립파들이 현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뭐냐면 대안을 제시하지 못해. 그냥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문제만 개인 비행만 고발하는 근본적인 시스템 개혁을 이제 하지 못했다는 거. 그다음에 이들이 너무 비타협적이야. 현실 정치하려면 장거정처럼 약간 뭐예요? 타협도 하고 그래야 되잖아. 근데 그런 것들 못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들끼리 싸우는 바람에 이게 당시의 격화가 명제고 한 멸망이 됐고요. 나중에는 그 비독립파들에게 탄압을 특히 위충원한테 탄압을 받게 돼. 그래서 독립파들이 이제 해사형이 되고 그 운동을 누가 계승하냐면 복사운동 있죠. 네, 복사운동이 계승한다. 여기는 안 나와있지만 이제 독립파들이 탄압된 이후에 그 당시 강남의 학술단체를 가장한 그 단체들이 등장하는데 겉으로는 뭐냐면 이제 과거 시험을 이제 출판하고 우리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인고도 공부하기 이렇게 모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복사운동이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실제로 이렇게 하다가 제가 박근혜도 욕하고 막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정치운동으로 발전된 거야. 그래서 이제 이런 복사운동이 있다. 그래서 복사운동은 주로 이제 강남 지방의 독서인, 학업실사, 신사나 생원, 이런 사람들 중심으로 했다는 걸 좀 기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관련된 내용들을 좀 볼게요. 자, 294페이지 펴보세요. 자, 294페이지 이제 53번. 요거 이제 기출과 관련된 거니까 좀 봐두세요. 자, 다음 그는 누구이며 그 독립파들이 비판했던 세력들과 그 정치적 지향을 각각 써보시오. 그리고 독립파의 정치적 한계를 서술해보시오. 그는 송해 명륜 양씨가 세운 독립선언을 재건하고 조남성, 추원표, 고방영 등과 함께 학문 연구를 몰두했다. 이 사람만 외워주시면 되죠. 독립파는 고현성. 예전에 기출에 나왔던 사람이야. 고현성. 그 다음에 이들이 비판했던 세력들은 한강과 내각 집권파들이죠. 이들의 정치적 지향은 이갑제 붕괴와 가정에서 초래된 여러 사회경제적 위기들 둘러싼 정치 투쟁에서 종종 내각파들의 이론적 항제 지배체제를 내세웠죠. 근데 이에 반해서 분권적 공치주의를 내세웠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근데 정치적 한계는 너무 도덕적이야. 그 개인 비행만 고발하는 데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장거정만 그냥 비판했지 장거정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제시하지 못했다. 이런 것들이 너무 이상주의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한계가 있고. 그 다음에 54번 문제 보면 다음 밑줄진 이 운동의 명칭을 써보고 이 운동을
그 참여했던 계층을 말해보시오. 그 이 운동의 의의를 서술해보시오. 인데 명대 이 운동은 유교적 도덕의 실천을 내세운 서원과 달리 그 고학 부흥운동을 전개하면서 각지에 조직했는데 강남 지방을 중심으로 독서인이 모여서 문장을 발표하고 과거시원 답안을 출판하고 자 우리 지금 부정카페 연상시켜서 그냥 푸시면 돼요. 이거 뭐다? 복사운동 이렇게 쓰시면 되죠. 그 다음에 주로 계층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급신사, 생원, 독서인. 그러니까 독립파들은 좀 약간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고 강남신사 중에 이들은 하급신사, 생원, 독서인이다. 운동의 유의는 뭐냐? 자 문장 연구에 명분을 내고 공공이 사를 결성해요. 집단 결성에 통일적인 집단 행동을 취하고 강남 지방을 중심으로 독립의 정치 운동을 계승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아이고 여기까지 했고 잠깐만 54번 문제 308페이지 펴볼까요? 57번 자, 이것도 이제 아까 이제 연결된 문제인데, 다음 기획에 독립당을 세운 사람을 써보고, 디귿과 관련된 세금 두 가지를 말해보시오. 그리고 기획의 정황의 의미를 말해보시오. 니은의 정치 영향을 행사하는 방법을 두 주인에 쓰시오. 자, 내각과 한간의 전횡에 대항하여 강남 신사계층들은 독립당과 복사활동을 통해 결집되었다. 독립당은 강남의 불법적인 가점주국을 대항했다. 자, 이때 이제 사람은 누구죠? 독립당 사람은 이거 고현성. 세금은 강세와 상세야. 그래서 이걸 강세하라고 하죠. 예. 그 다음에 기획의 정황의 의미. 일단은 이제 정황의 의미는, 자, 일단은 강남의 상호업 발달에 생긴 이익을 중앙에서 너무 과도하게 빼가가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사림들의 이게 강남 지방 출신의 사림들이 반대하게 되고, 이거는 민의 이익을 또 대변하는 거죠. 이런 것들 이제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들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법. 일단 아까 이제 복사와 관련된 내용인데, 자, 문장 토론의 정도에 그치다가 인물 평가 등을 통해 여론 형성하고 하급 신사 지식인 다수 구성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집단 행동을 하고. 자, 그다음 이제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넘어가요. 다음 테마 신사계층. 신사계층도 예전에 한번 02년 기출문제 나왔어요. 예. 그래서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그 신사계층은 이제 명청시대 때 지배계급이죠. 지배계급. 그래서 이제 이 신사계층을 또 향신계층이라고 불려요. 네. 그래서 이제 향신계층도 일본 학자들이 이제 많이 쓰는데 그 왜 향신은 그러냐면 이들은 지방에 많이 살았거든요. 사대분 중앙에 있었지만 그래서 이런 지방의 어떤 것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한것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일본 학자들이 사용했는데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이 신사 계층 안에 계급적인 어떤 신사 계층의 분화, 신사 계층에도 계급적 상하관계 있죠. 그걸 잘 드러내지 못해. 왜냐면 신사도 하급 신사가 있고 뭐가 있어요? 상급 신사가 있잖아. 그래서 보통 신을 부를 때 현직 관료나 전직 관료들, 주로 이런 사람들은 상급 신사들이죠. 사는 뭐냐면 학위 소유자들. 그래서 이제 명나라 같은 과거 시험을 통해서 학교제를 통해서 그 학위를 받잖아요. 이게 평생 간다고 했죠. 거인, 감생, 이런 사람들 이제 얘기한다. 그래서 이걸 두 개를 합쳐서 뭐가 된다면 신사라고 하죠. 그래서 이 신사라는 계층을 사용함으로써 뭐냐면 그 신사층 내부의 어떤 계급 간의 어떤 계층 간의 어떤 그런 구조 그리고 상급 신사와 하급 신사 구분할 수 있죠. 이런 것들. 그래서 보통 교과서에는 향신이라는 의미보다는 뭘 쓰냐 신사라는 의미를 더 많이 써요. 용어들. 그래서 이제 신사로 이제 통일해서 말을 하고요. 자, 신사계층 형성 배경 이거 기출문제 나왔던 거죠. 02년 기출문제 꼭 기억을 해두세요. 자, 첫 번째로는 아까 이제 말한 것처럼 이갑제가 해체되면서 이갑의 역할을 누가 하죠? 그 신사계층들이 한다. 신사계층들은 토지를 경비한 지주층이에요. 특권층이죠. 그래서 어떤 특권을 갖고 있냐? 우면 요역의 특권을 했어. 우면 요역은 뭐냐면 요역을 우대해주고 면제해준다는 거야. 근데 이게 주의할 것은 그 요역을 우대했다고 해서 모든 요역을 다 우대해주는 거 아니고 원칙상은 요역이 두 개가 있죠. 이갑역하고 자벽이 있어요.
근데 이감력은 수행했는데 자벽만 면제를 해주는 거야, 초기 때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이감력과 자격이 은차가 되죠. 그러니까 은납화가 되죠. 은납화 되면서 슬그머니 뭐냐면 어떻게 돼요? 자벽을 면제받게 돼요. 그래서 이제 원래는 아니, 이감력도 면제받게 되죠. 자격에 포함시키면서. 그러면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주의할 것은 조세의 면제가 아니라는 거야. 예? 조세는 뭐야? 땅에 세금을 걷는 거죠. 지세죠, 일종의. 지세 면제 안 해줘요. 왜냐면 지세를 면제했다가 나라 거들나거든. 왜냐? 이들은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에요? 강남의 이제 지주. 그리고 강남에 안 살도 지주 계층이죠. 이 사람들 세금 안 걷으면 어떻게 살아? 근데 이건 아니고, 잠깐 이제 청나라 초기 때, 청나라 정부에서 신사계층을 좀 무마시키려고, 반반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지세를 경감해주는 경우도 있었어. 그거는 잠깐 일시적인 거고, 실제는 우면 요역의 특권은, 요역을 우대해주는 거예요, 요역물. 예. 그 다음에 이제, 요게 나왔나? 자,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부를 축적했고, 다른 계층보다. 그 다음에 이제, 요게는 안 나왔지,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 자, 이 사람들은 원래 이제 그렇게 세력이 명나라 초기 때도 있었지만 그 수가 많지가 않았어요. 명나라 초기 때는. 근데 명나라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그 사람들이 어때요? 가거제도나 학교제도를 통해서 수가 더 늘어난 거야. 그래서 지방을 이제 장악할 수 있는 것 정도의 세력이 된 거죠. 그래서 신사층의 학대 이런 것도 이제 뭐냐면 신사들이 명청시대 때 지배계급으로 부각될 수 있었던 배경이 됐던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구성은 아까 말한 것처럼 대부분 지주층이고 지식이면서 현태직 관리들, 이를 뭐라고 하는 거죠? 신. 그 다음 학위 소유자들, 사. 학위 소유자는 거인, 생원, 감생이라는데, 거인이라는 것은 자기 지역에 있는 지역의 해시의 합격자들 거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진사, 그러니까 중앙시를 볼 수 있는, 시를 말한 거고, 해시 합격자를 말한 거고, 생원이라는 건 부주 현화의 우수하게 성적을 부주 현화 같은 지방 학교의 우수한 성적의 졸업자를 말하죠. 이들은 뭘 받죠? 과거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받게 되고, 감생이라는 건 국장과 합생을 얘기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학위 소유자인데 사라고 한다. 자, 신사층의 역할을 보죠. 전반적으로 이들도 이제 자기 이익을 추구하죠. 그런데 이제 자기 이익을 추구하면서 나름대로 이들은 공인식을 소유하기 때문에 국가 전체의 이익과 지방 전체의 이익을 또 대변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대표적인 강남 신사층이죠. 강남 신사층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면서 또 공인식을 내세워서 왜냐면 또 강남 지방민들의 이익을 또 대변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백성들 착취하고 군림하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양면적인 성격도 동시에 띠고 있어요. 그리고 국가가 이제 권력이 강할 때는 거기에 달라붙다가 또 좀 약하면 반란을 일으키고 이렇게 있고. 자, 그러면 이제 그들의 이제 역할을 보면 문화적 역할을 볼게요. 자, 민중의 교육과 교화를 담당하죠. 그래서 학교를 세워서 지방교육을 담당하고 저 한약이나 서원을 세웠고 이제 지방교육을 담당하고, 강학이라는 것은 이제 유교 경전을 유교 경전을 공부를 하는 거죠. 그다음 이종유석, 그다음 이종유석은 뭐냐면 필요한 유교 경전을 정리하는 거고, 그다음 선서조, 유교적 항촌 질서를 유지하고요. 그다음에 학론을 조성하죠. 지방 간의 유임, 방출. 그다음에 현의 규모를 확대시키는 건데, 대개 보면 이제 명청 시대 때는 인구가 증가되잖아요. 그리고 새로운 도시가 형성되고, 그러면서 이제 현을 설치하고 또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해. 증여 문제 그런 것도 있고, 조세 감면 이런 것들 좀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지방간과 긴밀한 유대를 형성해서 항촌사의 영향력을 형성하면서 지방 사업을 추진하죠. 특히 강남 같은 경우에 수리 사업 같은 거 있죠. 원래 수리 사업은 누가 해야 돼요? 국가가 해야 되는데, 그 주도 이제 강남 신사층들이 이제 주도를 해갖고 했고. 자, 사회적 역할과는 조세징수, 질서유지 이런 것들. 그래서 항약, 보갑제, 도덕방어 재판, 각종 구별인데, 이게 좀 눈여롭게 조세징수라는 게 있어. 조세징수는 지금 누가 해주죠? 조세는 누가 징수해요? 국가가 하잖아. 근데 그 당시에는 국가가 하기가 힘들어. 왜냐면 지금처럼 자동 이체 온라인 이런 게 안 되잖아. 근데 중국이라는 땅은 너무 크기 때문에 현이라는 게 있죠. 말단 현.
현천에 가야 되는데, 이 현천의 거리가 오늘날 그 경기도만 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일을 했다가 내가 의정부에서 그 수원까지 갔다 오면 한 이틀, 3일은 뭐예요? 완전히 내 생업을 포기하고 뭐죠? 가야 되잖아. 그러면 거기에 이제 누가 첨부업을 해요. 그래서 이제 신사들이 이제 그 대신 걷어가지고 납부를 해준단 말이야. 예. 그러면 중간에 뭐냐면 상당히 띄어먹는 게 많겠죠. 예. 그런 것들을 이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각종 경제적 역할을 보면 대토지 집적, 그다음 수리시설 장악, 밀무역, 시장지역. 그래서 그 신사계층들 우리나라 양반처럼 상업을 그렇게 천시하지 않았어요. 상업을 통해서 막대한 이득을 챙겼고, 그러다 보니 관료 출신 중에 상인들이 되게 많아요. 이런 것들 연결시켜서 보면. 그러면서 혼란기 때는 또 정부에 대항하는 그 역할이요. 대표적인 게 이제 청나 초기 때 항청운동 있죠? 강남 신사들의 반발. 거기에다가 이제 청나 말기 때도 어떻게 또 반발하지 않지. 그러니까 청나라 정부가 자기 이익을 보존해주면 그냥 말 잘 듣는데, 뭐 조금이라도 침해해보면 들고 일어나는 거야. 이런 특징을 갖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도 있고요. 특권은 부역 면제, 그 중에 자벽을 면제받고요. 그다음 노비를 소유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경범죄 면책. 조세 감면은 일시적인 거고, 이건 중요 내용은 아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대별로 지배세 변천 정리 과정이 있는데, 제가 이제 예전에 한번 순서 나열된 거 그 문제 나왔거든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면, 운주 시대 때는 공이다노는 제후와 방백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 춘추 전국 시대는 뭐죠? 경대부 경대부가 있었죠. 대부가 있는데 대부가 경이란 지위를 받으면 경대부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한나라 때 호족이었고 지방세력자들이었고, 그다음에 위진남북주와 당당 때는 문벌 귀족세요. 예. 송나라 때는 사대부, 명청시대 때는 신사. 요 예전에 한번 기출에 그 순서대로 나열해갖고 이제 옳은 것은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거든요. 예. 요거와 연결시켜서 이제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 311페이지 펴보세요. 311페이지. 평가. 311페이지 105번 문제 볼게요. 자, 다음 신사계층이 명나라 중기 때 부각됐던 배경을 두 가지 서술해 보시오. 그리고 기역의 계층이 신사라는 계층의식을 공유할 수 있었던 사회적 관계를 두 가지 말해보고, 그들이 항천사에 수행했던 사회 경제적 역할을 각각 써보시오. 이렇게 했는데, 자, 이들이 명대 중기 때 명대 중기 때 부각된 배경은 뭐냐? 자, 이들은 이제 그 과거의 학교를 통해서 일정 학위 수요자들로서 그 당시 어느 정도 일정한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갑제 질서가 해체되면서 신사층이 항촌 질서의 경계를 유지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특권도 있었죠. 이런 내용들 쓰시면 되고, 예전에 기초에 관련된 문제들이죠. 그 다음에 사회적 관계, 이건 뭐냐? 이들이 이제 신사라는 어떤 그 계층적 공의식을 갖게 되는 사회적 관계는 뭐냐면, 일단은 이들은 이제 간직 경력자와 그 다음에 이제 학위 소유자고, 그리고 이들이 이제 과거제와 통해서 고시경 합격자 사이 강봉이 맺어졌고, 이게 사자경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서원에서의 강학이나 문학 도인 집단으로서 동인 집단으로서 행하는 공동의 활동, 동양 관계, 공동의 이해가 있다 여러 가지 요인에 동료의 계층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사회적 역할이라든지 그다음 경제적 역할, 그 다음에 이제 그 쭉 있는데, 요거는 이제 그 옆에 있는 것들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내용 있는 것들. 자, 그래갖고 이렇게 이제 받고 다음 테마 넘어갈게요. 자, 명말총초의 산업과 농업 이렇게 볼게요. 이것도 이제 그 자본주의 맹아론과 관련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중국학계에서 이 명말총초 부분을 상당히 강조되는데, 우리가 이제 자본주의 맹아론, 우리가 조선 후기 때 되게 강조하죠. 자, 맹한 거는 뭘까? 맹한은 싹이 난 거야. 싹.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명말총초 때 자본주의 성장할 수 있는 싹이 보였다. 근데 결국에는 이런 내재적 발전을 싹이 키워야 되는데, 이 아편전지 때문에 이제 뭐냐면 골고루 실패했다. 뭐 이런 식의 얘기인데, 예전에는 그 중국 근현대에서 논할 때 근대의 기점을 어디로 잡았죠? 아편전쟁 이전과 이후 남았죠.
예. 근데 아편전이다 보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중국의 근대화를 누가 시켜준 거야? 외인적인 요소. 제국주의 열강대 시켜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반발해갖고 그 당시 이제 중국이라는 사회에 자체적으로 자본주의 맹화가 있었고 자체 내재적 발전에서 우리가 커갈 수 있었다 이런 것도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시기를 명마청주의 어떤 사회경제적 변동상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신민지 사관 속에 중국이 고대 정체된 사회가 아니라 다음대로 세계사적 발전 법칙에 따라서 중세, 근대 자본주의 맹화론이 존재하고 있었고, 그래서 자생적 자본주의가 싹들 수 있는 배경이 될 수 있었다, 싹이 있었다라는 인식이죠. 이거는 이제 중국학계 공산당에서 이제 강조를 해요. 그래서 공산당은 마르크스의 발전 단계 있잖아요. 그래서 아시아적 정체론을 그 당시 막 얘기하고 있어. 그래서 중국도 고대사에 불과하다, 고대사에 정체됐다 비판을 하니까 그게 아니라 이제 중국 사회도 나름대로 자본주의 맹화가 있었고, 그래서 이제 아편 전쟁 이후에 중국 사회가 반신민지, 그러니까 중국 사회가 반자본주의, 신민지 상태였었는데, 그것을 뭐냐면 누가 이끌어서 중국 공산당의 의지와 더불어 이 반신민지 투쟁을 통해서 다음 단계로 도약할 수 있었다. 이건 뭐야? 자본주의에서 반자본주의에서 뭘로? 반반자죠. 사회로 넘어갈 수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뭐냐면 상당히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자본주의 맹화론을. 이거는 중국뿐만 아니라 그 당시 이제 뭐냐면 일본이나 우리나라도 자본주의 맹화 다 강조해요. 조선 후기 때 있었다. 에도 막부에 있었다. 그래갖고 외국이 강제로 개항을 안 시켜도 우리가 스스로 자본주의 넘어갈 수 있는 싹이 이미 보였다. 이런 식의 이제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그때 변화 내용들 이제 보면요. 자, 여기 보면 이제 그 당시 아편 전쟁 이전에도 중국의 주체적 자상적인 자본주의 싹이 있었고, 그리고 사회 경제적으로 보면 상품화폐 경제 발달, 농촌사회 변화, 지주연의 개편, 이갑질 질서 해체, 부역제도 개편, 전국적인 민중운동, 그리고 사상의 다양한 경제 실용적인 사상이 발달됐다. 자, 자본주의 맹화의 지표로서 이게 보는 게 명중기의 생산의 증가, 은경제 보급, 상품화폐 경제 발달. 특히 이제 중국의 다양한 산업에서 상인 자본 전대 생산과 매뉴패처 이런 것들이 등장하는. 전대 생산 알죠? 먼저 상인들이 물건을 떼주고 자본을 대주고 기계를 대주고 물건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면 다시 걷어서 유통시켜주는. 그러니까 상업자본의 역할이야. 근데 일부 지역, 발달된 일부 지역에서는 뭐도 존재한다? 소주나 항주 지역에서는 매뉴패처 지역까지 존재한다.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난 거야. 그러니까 전반적으로는 상인 자본이 지배받았지만 독자적인 산업 자본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거야. 그래서 세계 자본주의 역사상 발전상 먼저 상업 자본이죠. 그다음 무슨 자본 넘어가죠? 산업 자본 넘어가죠. 우리나라도 이제 설명하기로는 상업 자본을 대해 설명하고 나서 조선 후기 때 독립된 수공업자들 나타나서 싹이 보였다. 산업 자본 싹이 보였다는 식으로 약간 언급하는 말잖아요. 그거 이제 비슷하다 보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생산관계 변화에 따라서 이제 시민계층의 출현, 사회의식 변화, 이 사회의식을 바탕으로 해서 명나라 말기 때 농민반란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여러 이제 시민들 저항운동이 일어났죠. 지구인반 같은. 자, 면직업을 볼게요. 이 면직업은 이제 뭘로 만들었어요? 일단 면직업은 목화로 만들었죠. 예. 그래갖고 이제 면직인데 목화가 일반화된 거, 면직업 일반화된 건 언제 때요? 원나라 때요. 우리는 고려후기 때지만 고려에서 조선 때 넘어갔는데, 자, 면직업은 이제 요 내용을 이제 보면요. 이 당시 면직업에 대한 수요가 이제 증대됐고, 하복방면의 면화가 재배가 있죠. 목화 재배가 이제 대규모화되고,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돈이 된다니까 쌀 생산지가 목화 재배지로 이제 전환이 돼요. 특히 이제 어디에도 많이 목화를 재배하냐면 기후가 따뜻한 강남 지역이죠. 네, 강남 델타 지역에서, 강남 하류 지역에서 재배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강남 하류 지역은 예전에 어떤 지역이었어요? 쌀, 곡창지대였죠. 예. 그래서 이제 소주가, 소주, 항주가 풍년이 들면 천하가 풍년이 든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 생산지가 강남 델타 지역에서 어디로 옮겨지냐면 호강 지역으로 이동하게 돼요. 호강 지역.
이 호강 지역은 양쯔강 중류 지역이에요. 그 중류 지역에 보면 이제 호남성과 호북성이 있거든요. 예, 그래갖고 그 있는데 여기 중류 지역으로 이동하게 된다. 호북성은 이제 모태통의 고향이죠. 거기. 예.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그래서 호강이 풍년이 되면 천하가 풍년이 된다로 바뀌게 되죠. 그리고 양쯔 하류 지역은 이제 그 호강 지역에서 뭐예요? 쌀을 공급받죠. 이런 것들. 특히 이제 청나라 가면 호강에서 다시 어디로 올라가죠? 양쯔강 상류까지 스찬 지역, 사천 지역까지 옮겨졌죠. 이렇게 해서 이제 쌀의 중심지가 변화가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면포 생산 과정에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상업자본이 선대를 통해 개입해 농민 수탈하는 구조였다. 농촌수공업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그 농민들은 살장이라고 해요. 이들을. 예. 살인마, 고리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사람들은 그 일본 학자들은 이걸 대해서 되게 부정적으로 이제 견해를 밝히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일부 주장의 사람들이 뭐냐면 말이 잘 안 나오네. 일부 사람들의 의견이 뭐냐면 그 당시 이제 이 사람들 농민들이 부업을 통해서 면직업을 해서 면포를 갖다 팔아도 남는 게 없었다는 거야. 오히려 이 살장대에 수탈당했다. 그래서 이제 자본주의 맹아의 어떤 것들 이제 뭐냐면 좀 약간 격화시키는 이런 좀 부정적 평가하는 그런 사람들이 좀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에 반해 견직업을 좀 볼게요. 견직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창기 때 간형수공업이 있었지만 나중에 이제 돈을 대신 은원 납부해갖고 면제하는 그런 것들에서 간형이 폐지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민영수공업이 발달하게 돼요. 자, 민영수공업 크게 이제 두 가지 있어요. 하나는 농촌수공업이야. 농촌수공업. 네? 농촌수공업은 좀 그 견진물이라도 좀 약간 질 떨어지는 견진물 있죠. 그 대중품들 이런 것들 만들고 고급 견진물을 만드는 지역 주로 소주나 항주 지역 같은 도시 지역들. 근데 이제 여기 보면 이제 그 농촌 지역에는 지주와 대상인데 수탈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별 의미가 없고요. 여기에서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것이 도시 지역 발달된 소주나 항주 지역 같은 양쯔강 지역의 견직물 관련된 내용들인데, 자, 이때 이제 민영수의 발달 내용을 보면 기호와 기공이 있어요. 기호와 기공은 어떤 사람이냐? 기호는 집기를 소유하는 사람이야. 그다음 기공은 노동력을 제공하는. 그러니까 오늘날 기호는 산업자본가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기공은 그 밑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소주, 항주 같은 선진 지역에서는 선대지에서 벗어나서 뭐가 공장제 수공업, 메뉴표처 단계까지 들어가게 되죠. 예. 그래서 이제 이들이 이제 어떤 식으로 노동력을 조달하냐면 기호들이 집기를 소유하고 이제 공장을 만들어 놓고는 그 한 달 단위로, 1년 단위로 이제 뭐 매일 단위로 그때 노동시장에서 뭐야? 인력을 사와요. 기공을 세우고 그 당시에 그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 일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종전에 그 작업 공간이 분리되어 있던 선대지와 달리 작업권 한 군데 직접 가면서 화법이나 분업을 통해서 대량 생산하는 그런 체제가 이제 등장을 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에 반해서 이제 3번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농촌수공업 같은 경우에는 그 상인들 원력 작업 고리대로 되어서 아직까지 선대지 형태가 남아있었다.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직용의 변이 일어나잖아요.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직용의 변은 왜 일어나냐? 기호들에게 막대한 상세를 부과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기호들이 이제 상세를 부과하니까 장사를 못하죠. 남는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에 대해서 이제 그 밑에 있는 기공들도 막 일자에 상실되니까 분노해서 일어난 것이 직용의 변이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상업발달 배경을 보면 멕시코산의 대량주 유입, 그리고 상품작물 재배, 민영수공업 발달, 그리고 전국지 시장권 형성, 인구 증가 도시 발달, 이런 것들인데 거의 조선 후기 때 상황과 비슷하다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보면 그 다음에 이제 객상이 등장인데 객상은 예전부터 이제 있었던 거고 객상 규모가 점점 커졌다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자, 명나라 때 객상 원거리 상인들은 대표적인 상인 집단이 두 가지가 있어요. 상서상인과 신한상인. 그래서 이제 있는데 이 상서상인과 신한상인에서 이제 특징 보면 초창기 때는 상서상인들이 우세했어요. 상서상인들이 왜 이제 우세했냐면 염과 그 당시 그 소금하고 소금하고 차를 독점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왜 이들이 이제 독점 판매 권한을 얻게 되냐면 상서 지역이 어디 부근이죠? 만리장성 부근이죠. 그러니까 만리장성에 군인들이 많잖아요.
군인들에게 군량이라든지 뭐 물자를 제공해 줄 거 아니야. 그 역할을 누가 해줬냐면 상서상인들이 한 거야. 상서상인 그 대신에 뭘 받았냐면 그 소금과 그다음 차의 독점 판매권을 얻게 된 거야. 그러면서 이제 자본구매가 커졌고 나중에 이제 명나 중기 이후부터는 신한상인들이 등장해. 신한상인. 이 신한상인은 어떤 상인들이 왜 등장했냐면 나중에는 이제 그 곡물 북방을 직접 수송하는 게 아니라 정부에 돈을 받아요. 돈을 받으니까 이제 신한상인들이 돈이 많으니까 갖다 바치죠. 그러면서 이 상인들도 뭘 얻게 돼요? 독점권. 특히 신한상인들은 이제 강남 지역이기 때문에 뭐와 연결돼 있죠? 그 양주나 뭐 시주나 그런 지역 다 뭐예요? 대우나 중심지잖아. 그러니까 양주상인, 시주상인 같은 그 상인 집단들이 형성이 돼서 나중에 이제 이 신한상인과 상서상인은 명청시대 때 양대 상인 집단이 되는 거야. 이 사람들은.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들은 이제 이렇게 이제 어디까지 한 거야?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면포, 생사, 비단 같은 강범위한 이제 농산물 집산이나 여기까지 이제 생업활동을 전개하게 되고 자본을 동원해서 금융을 경영하고 고리대금업을 이제 추구했다. 그다음에 이들이 이제 명청시대 때는 같이 해서 이제 행이라는 것도 있고 예전에도 있었죠. 네, 해관, 공소, 명청시대 때 이제 특징에서 나타난 건데 자, 해관이라는 건 동양인 조합이고 그다음에 공소는 동업조합이야. 그래서 요 해관 같은 경우는 왜 있어야 되냐면 그 중국은 땅이 넓잖아요. 그 땅이 넓고 그다음에 그 지역마다 특색이 너무 강해.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갖고 이제 북경 사람이 저쪽 그 강남 쪽으로 내려가면 강주나 그런 데 내려가면 말이 안 통해요. 예. 그래서 말도 다르고. 그래서 그 지역 동양인들, 새로운 그 객지에 들어온 동양인들끼리 뭐냐면 그 지역에 이제 해관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일종의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거죠. 자기 고향 친구들에게. 그래서 번역도 해주고, 그 다음에 그 지역 정보도 알려주고, 그런데 특히 이제 그 북경에서 이제 과거시험 오는 지방민들 있죠? 그럴 때는 그 사람들은 이제 돈이 없잖아. 있어도 뭐 잘 모르고, 그러니까 좀 해관에 머물려요. 그래서 그 해관 상인들한테 많은 지원을 받거든요? 예. 그럼 이 사람들 관리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세상 공짜가 없다고, 그 뭐죠? 이 사람들과 좀 유착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죠. 이런 것도 이제 연결시켜서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날의 은하의 유통은 이제 아까 이제 드문드문 얘기했는데, 자, 관료들에게 봉급을 은으로 지급하면서 따라서 조세 음납화 과정의 은의 획도를 통해서 이제 부역 건업과 상품 자물 제휴 같은 새로운 생산 활동이 전개되고, 특히 이제 은 생산 자체가 적기 때문에 16세기 중엽부터 스페인과 일본 간의 교역을 통해 은이 조달되죠. 멕시코와 일본의 은이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점점 이제 그 지세뿐만 아니라 공납물이나 그 다음에 요역도 그 음납화가 되죠. 그 요역의 음납화를 은차라고 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 농업생산 향상 측면에서 볼 때 보면 선진 농업 기술이 후진 지역으로 전파돼요. 이거는 인구의 이동과 관련돼 있어. 그래서 그 명청시대 인구의 이동은 그 송나라 때 인구 이동과 달라요. 송나라 때 인구는 양쪽에 하류에 집중돼 있죠. 근데 명나라 때 명청시대 인구 이동은 다방면이야. 그래서 이제 여러 지역으로 퍼지게 되는데 요 부분은 인구 이동 부분과 관련된 건 나중에 좀 따로 장이 있으니까 거기에 살펴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전국적인 농경지 개간, 그리고 수리개발 개간 사업, 그러니까 농업기술 발달, 그 다음에 이제 그 새로운 지주전호제에 의한 농업경제 경영을 하는데 이 지주전호 그 관련된 부분 뒤에 있고, 그 다음에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벼의 이기작이 일반화됐다. 이기작이라는 것은 1년에 같은 작물을 2번 짓는 거죠. 예. 그래서 원래는 이기작은 그 남송시대 때 일부 지역에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게 일반화된 것은 명나라 때다. 명나라 때는 또 일부 지역에 상기작도 가능해요. 상기작도. 자, 그래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이제 면화, 그 외래작물, 옥수수, 고구마, 뭐 콩, 감자 이런 것들이 이제 재배되기 시작하고 상품작물도 재배되기 시작한다. 관련돼 갖고 상품작물 재배 관련돼서 예전에 12년 기출문에 나왔어요. 예. 자, 그다음 지주전호제 개선 관련된 부분을 좀 볼게요. 일단 지주전호제에서 이제 지주라는 건 땅을 빌려주는 사람, 전호를 땅을 빌린 사람,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를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자, 요때 이제 지주전호의 관계 특징은 뭐냐면, 이게 이제 그 항조는 뭐예요? 그 전호가 그 뭐냐면 지대가 너무 많다는 이유로 그 지주한테 으쌰으쌰 하는 거죠. 낮춰달라고. 예전에는 풍년에 따라 결정돼서, 풍년 때는 많고, 풍년 때는 할 필요 없겠죠.
근데 여기는 이제 풍요와 상관없이 계속 조직적으로 그 활동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지속적으로 조직적으로 활동했던 이유가 가능했던 이유가 뭐냐면, 일단은 전호들의 경제적 성장을 볼 수가 있어요. 얘네들이 이제 상품작물 재배라든지 가내부업 이런 걸 통해 경제 부를 축적하면서 이제 지주의 경제 외적인 위존성, 경제적 위존성이 약화됐다는 거. 그리고 전호가 토지 이외에도 그 당시 이제 생산수단 소유하고 지구도 완전히 자립되고. 그러니까 전호다도 자기 토지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뭐죠? 자작경 소작농가 많죠. 자기 토지도 있고, 뭐냐면 그 중에 또 일부는 또 남의 토지 빌려가지고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렇고, 생산수단과 생활수단도 또 가지고 있었고, 두 번째로는 그 당시 이제 지주들이 부재지주들이 많아. 부재지주는 뭐냐면 그 항토에 거주하면서 살았던 지주들이 아니야. 도시 지역에 나가서 사는 거야. 부재지주. 그러다 보니까 까놓고 얼굴이 안 보이니까 어떻게 개길 수 있는 거지. 왜냐면 또 앞에 이제 대놓고 이제 개기는 좀 그렇잖아.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일전양주제. 일전양주제라는 것은 뭐냐. 그 토지에, 한 가지 토지에 두 가지 권리가 있는 거야. 뭐가 있죠? 경작권하고, 그 다음에 토지 소유권 있죠. 이것이 따로 놓아. 경제권도 하고, 매매 양도가 가능하고, 소유권도 매매 양도가 가능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노는 게 그 일전 양주제다.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이거 자체가 매매, 저당 양도가 하는데, 아직까지는 세습이 안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죽고 아들한테 세습되는 거 있잖아요. 경제권을. 이걸 뭐라고 하냐면, 영구히 경작할 수 있다 해서 영정권이라고 해. 이 영정권은 명나라 때 확립된 건 아니고, 나중에 언제 확립되냐? 청나라 때 확립돼, 이거는요. 그래서 청나라 때 확립된 제도를 우리나라에서 수입해 온 것 같아. 가져온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있는데,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그래서 지주전호제가 그 당시 풍령에 위한 행해진 것이나 계속 조직적으로 행해졌던 이유 네 가지 이렇게 하면 그 밑에 있는 그 가능한 이유 네 가지 쓰셔야 돼요. 외워가지고 동계에 있는 내용이니까. 자, 그때 요구사항을 보면 전주에 가면, 요때 전주는 한자는 무슨 전자 이건 경작할 전자죠. 밭전자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래서 이제 경작할 때 내가 땅을 빌린 대가에 대한 그 감액을 좀 해달라. 증액 반대.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제에 따른 전주의 감동. 소작로의 감동이라고 볼 수 있고. 여기 보면 이제 이런 것들. 그리고 정액 소작을 위해 부수적인 부세나 수탈 이런 것들을 이제 폐지해달라는 거 있고. 그 다음 전주를 개장할 때, 쌀을 거둘 때, 지주가 원하는 그 동향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측정기구도 좀 올바르게 표준화된 기구를 가지고 하자.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토지 영구 경작권. 이걸 뭐라고 했죠? 영적권이죠. 그래서 영적권 요구하는데 이거는 청나라 때 받아들이죠. 그래서 이런 이제 소작쟁이들이 많고, 심지어 농민 반란도 많았어요. 뭐 드물친의 난이나 뭐 이런 농민 반란도 이건 문제 풀면서 좀 파악하기도 하고요. 자, 그러면 관련된 이제 그 명말 총초 때 여러 가지 이제 사회 경제적 발전상을 이제 좀 볼게요. 자, 일단은 295페이지 펴보세요. 295페이지. 자, 295페이지 58번 문제 좀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이제 그 자본주의 맹아동과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다음에 기획의 연구 배경을 서술해보고, 자, 그 자본주의 지표 세 가지를 제시해보시오. 본문 내용 제외한 거 단서 나왔죠? 이은에 대한 그 면직업계 일본 학기 비판적 견해를 두 줄이나 쓰시오. 자, 연구 배경 같은 경우에 신민사관 극복에 있죠? 그래서 신민사관에 의해서 중국 사회의 정체론을 극복하고 중국 역사에서도 세계적 보편적인 법칙이 존재하고 있다. 이런 걸 밝히는 데 목적이 있죠. 그래서 자본주의 지표로서는 명중기 이후의 생산력 증가, 은경제 보급, 상품화폐 경제 발달 이런 것 등등을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일본 학계에서 되게 좀 비판적인데, 특히 이제 면직업 공무에 대해서 되게 좀 비판적인 견해가 많아요. 그래서 그 뭐냐면 여기 보면 잠깐만. 그래갖고 그 비판적 견해. 자, 이건 잠깐 비판적 견해가 여기가 아닌데.
요건 좀 문제가 좀 이상하네. 잠깐 답안을 좀 이상하게 나눴네. 이걸 좀 다른 식으로 옮겨줘. 이때 비판적 견해는 뭐냐면 이걸 요거 쭉쭉 지우시고 어디야? 58번이죠? 이거 비판적 견해가 아니라 그 일본 학계에서 이런 견해도 있다는 걸 좀 인정해 주는 거예요. 되게 이제 비판적 견해 다른 건데, 자 일단은 첫 번째는 뭐냐면 그 면포 생산 있죠. 면포 생산. 그러니까 그 농촌의 가내 수공업 있잖아요. 가내 수공업에서 생산은 실제로 농민들 경제 성장에 뭐 크게 도움이 안 됐다. 왜? 부업적인 면포 생산은 고유의 지대와 상인 자본, 살장이라고 부르는 상인 자본 수탈 때문에 농민들 계급적 상승이 불가능했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래서 가내 수공업 면포 생산을 가지고는 일반 농민들의 부의 축적은 불가능했다. 이런 내용이고, 두 번째로는 이제 뭐냐, 도시의 기호도, 기호라는 거 아까 얘기했죠? 기호는 직기를 소유한 사람을 말하는 거죠? 기호도 정부의 면포 수매를 전제한 비독립적인 경영이기 때문에 자본의 어떤 자본주의의 어떤 주체적 발전에 계기가 될 수 없었다. 그러니까 기호하는 사람들도 실질적으로는 정부가 사줘야지만 이런 면포 전직물을 사줘야지만 성장할 수 있고 독립할 수 있었다는 거.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디귿을 보면 세 번째 보면 농촌 수공을 통해 상품 생산자로서 밝히게 되면서 봉건적 자 이거는 이제 뭐냐면 요거는 그러니까 두 개만 쓰세요. 기획하고 니은. 근데 일부 학계에서 일부에서 더 연구하다 보니까 뭐냐 면직업이나 견직뿐만 아니라 영업 영업이라든지 염생산업이나 차업, 요업에도 이런 것들이 전대적 생산 지배 내지 매니페스처 정제 가능성이 검증된다 해서 일본 학계의 일부 의견이에요. 비판적 견해가 아니라 중국 학계에 대한 그 견해에 대해서 어떤 찬동 견해죠. 근데 또 한편은 다른 견해에서는 비판적 견해인데 이건 비판적 견해를 쓰라는 거예요. 네, 이해되시겠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는 면허과 관련된 부분을 썼으니까 두 가지 중에 아까 첫 번째 쓰시면 돼요. 부업적인 면포 생산은 고유의 지대와 상인 자본의 수탈 때문에 농민의 계급적 상승이 불가능했다. 요거 쓰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거 좀 답안을 좀 수정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몇 분이야? 290페이지 펴보세요. 그냥 296페이지. 어, 296페이지 60번하고 61번 볼까? 290페이지 아닌데 잠깐만. 야, 296페이지. 자, 60번 문제는 이제 강남 지역 면지역 발달에 나타난 경제 형상을 나와 연결시켜가지고 서술해보고, 그 다음에 농촌 사업에서 면직, 견직의 발달 원인 두 가지 말해보시오. 그리고 기업과 관련된 유행어를 써보시오. 이렇게 했는데, 자, 여기 보면 이제 면포, 강남 지역, 특히 강남 양쯔강 하류 지역이죠. 그래서 면업이 집중적으로 하니까, 원래 양쯔강 하류 지역에 뭘 많이 생산했죠? 쌀을 많이 생산했죠? 그 쌀 생산 지역이 어디로 옮겨가요? 그 당시 이제 그 호강 지역으로 옮기게 되죠. 양쯔강 중류 지역으로. 예. 그래갖고 이제 이런 것들 이제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면지역 발달 관련된 내용이, 그 곡창지대 중심지 이동하고 이제 연관되어 있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농촌사회에서 이제 면지역과 경제 발달 원인 두 가지를 쓰시오. 그래서, 면지역 견지역은 이제 농가의 부업으로 발달을 했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 두 번째는 그 면직업은 농촌에 정착된 것은 1433년에 면포가 세장의 대나물로 허가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업과 관련된 소호지방 그 지가 호강지방 양도했다. 그래서 그때 무슨 말이 유행했죠? 호강이 풍년이 되면 천하가 풍족한다. 그래서 예전 소주와 항주가 풍년이 되면 천하가 풍년이 된다. 송나라 때 그런 얘기가 명나라 때 이제 바뀌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61번. 자, 가해덕을 말 써보고 미추진 기호와 기공의 역할을 각각 말해보시오. 미추진 생산 방식의 역사적 의미를 서술해보시오. 자, 소주의 비단 직무론, 가해 그 민영 도자기요. 이거 뭐죠? 경덕진을 얘기하죠. 경덕진. 그래서 명나라는 도자기가 되게 유명해요. 명도자기. 근데 명나라 도자기가
대신에 나중에 이제 17세 넘어가면 뭘로? 일본의 도자기가 유명하죠. 일본의 그 아리따 도자기 들어오셨죠? 왜 유행했냐면 그 당시 명청 교체기 때 막 혼란스러우니까 그 이제 명나라 도자기에서 해시장을 잘 안 나간 거야. 그 시장을 누가? 일본이 차지해. 원래 일본은 도자기도 못 만드는 그 뭐냐면 나라였는데 나중에 우리나라 그 이제 일본이 이제 임진할 때 도자기 기술자들 같은 사람들을 이제 데려왔죠, 강제로. 그래가지고 이제 아리따 도자기 같은 것들을 만들기 시작해요. 예. 자, 그 다음 기호와 기공. 기호와 기공은 기호는 자본을 투자하고 직기를 생산하는 사람이고 정확히 말하면 기호는 직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 기공은 노동력을 제공해 주는 사람. 그러니까 기호는 그 상인하고는 관련 없고 이 사람은 뭐라고 보면 산업자본가 정도 역할?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역사의 의미는 일부 발달된 소주나 항주 지역에서 어떤 매뉴팩처 단계까지 있었다. 그러니까 선대제에서 벗어나서 매뉴팩처 단계까지 넘어갔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몇 번 문제야? 61번, 60 그리고 그 다음에 297페이지 64번 문제인가? 64번 문제 이제 볼게요. 이거는 이제 명말 때, 그 다음에 농림반란과 관련된 거야. 농림반란. 그래갖고 이제, 그때 이제 그 가에 들어갈 반란을 써보고, 가의 특징을 서술해 보시오. 그리고 기획의 특징을 가능했던 배경을 세 가지로 말해보고, 그때 농민들 요구 내용 세 가지 기술해 보시오. 자, 명만의 대표적인 항조 운동은 뭐냐? 드문치의 난이죠. 예. 여러 반란 중 영종 때 일어난 드문치의 난인데, 드문치라는 건 이제 등씨 집안이고, 중국에 등씨 집안이 되게 많아요. 무자라는 건 돌림자고, 치는 7번째 자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형은 드문 6, 드문 5, 드문 3, 뭐 이렇게 있죠. 장남은 드문 1, 뭐 이렇게. 그래서 이제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특징, 전호가 그 주도권을 가지고 뚜렷한 요구와 목표를 끝까지 농민운동 정계 항조 운동인데 풍년에 상관없이 조직적으로 지속적으로 일어났죠. 일시적인 게 아니라. 그래서 그렇게 이제 했던 이유가 뭐냐? 그 특징들을 이제 쭉 보면 계속적이면서 조직적 항조가 됐고, 그래서 상품 생산의 발전과 함께 수소 상품 생산에 변신한 농민의 사회의식이 강화됐다. 이런 것도 있고요. 배경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4가지 얘기했죠? 첫 번째로는 그 당시 이제 전호가 토지 외에도 생산수단, 생활수단도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또 기생지주였고, 그 다음에 또 경작권이 분리돼서 양도 매매가 가능했다. 뭐 이런 거 쭉 쓰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게 그때 농민들이 요구했던 거 볼까요? 전조의 감액, 증액 반대, 제해에 따른 전조의 감등, 그 다음에 부세적인 조세 수탈이나 부수적인 여역 폐지, 그 다음에 전조를 개량하는 동양형 통일, 토지 영장권 요구, 그래서 영정권 요구, 이렇게 쓰시면 돼요. 3-4가지.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64번 있고, 308페이지 펴보세요. 308페이지. 자, 308페이지 몇 번을 보냐면 98번. 이것도 이제 농민반란과 관련된 내용인데, 이거는 한의중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한의중에 보면 농민반란 좀 설명한 게 있거든요. 자, 다음 농민반란이 일어난 경제적 배경을 서술해보고 기획의 요구 내용과 역사적 의의를 각각 말해보시오. 복권에서 일어난 드문치의 난으로 안정된 항종 질서가 동요가 나타나는데 이때 명말기에 일어나서 유민호 국법을 어기고 입상금지 지역에 들어간 개척농민의 난, 6.25 6.7의 난, 6.25 6.7도 6번째, 7번째 아들이 일어났다고 한 거죠. 그래서 그 이름을 좀 성의 있게 지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짓고 있어. 예. 자, 경제적 배경을 보면 명중기에 농민을 주축으로 한 반란이 일어났다. 그래서 이제 한간의 부패, 가옥관 조세수탈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요구 내용과 역사의 의의 보면 내용은 소작인의 지나친 문화를 경감해야 되는 거. 의의는 중국 사상 최초의 소작인 폭동이다. 이거 외워두세요. 예, 중국 사상 최초의 소작인 폭동. 그냥 으쌰으쌰 아니라 반란까지 일어난 거야, 그냥. 예,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311페이지. 자, 311페이지 몇 번이냐면 106번 문제 볼까요?
자, 다음 투쟁들이 명대에 일어나게 된 사회 경제 배경을 두 가지로 서술해보고 기획과 디귿을 무엇이라고 하는지 그 명칭 쓰라는 내용인데, 자 여기 보면 이제 이 당시에 이런 그 소장력 거부 투쟁, 조세 거부 투쟁, 직물 노동자 바탕. 자 이런 건 왜 일어날까? 일단은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그걸 주도했던 사람들이 잠깐만요. 그걸 이제 보면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왜 일어났냐? 일단 농업 생산의 발달, 상공업과 도시의 발전 등 자연히 서민들의 지위가 올라갔고 또 지식의 보급 결과 의식도 깨었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시작층의 증가에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생산 향상이나 상품 작물 재배 등 것들은 수입 증가 뭐 이런 것들 이제 쓰시면 돼요. 이거는 뭐 그냥 1번하고 2번은 같이 겹쳐 있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앞에 농업 생산 발전이나 뭐 상공 도시의 발전, 지위 향상과 그냥 지식의 보급 이렇게 이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소장력 거부 투쟁을 뭐라고 부르죠? 향조라고 하죠. 근데 거꾸로 조세 거부 투쟁이 있어요. 조세 거부 투쟁이 뭐냐면 이거는 소장로가 아니라 지주가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뭐죠? 지세를 내야 되잖아. 근데 지세를 낼 경우에는 지세가 높을 경우에는 정부에 대항하는 게 있어요. 지주나 땅을 가지고 있는 자작농들이 이것을 조세 거부 투쟁을 향랑이라고 해요. 향랑은 만약에 이 향랑이 일어나면 그 당시 소작인데 누구 편을 들까요? 정부 편을 들까요? 지주 편을 들까요? 지주 편을 들죠. 왜냐면 되게 이제 그 소작농 안에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지세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런 건데. 자, 그 다음에 직물 노동자의 반란, 이걸 직용의 변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직물 노동자 공을 얘기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이제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가지고 오늘 이렇게 5타임을 했어요. 다 힘드시겠지만 처음에 이게 사람이 좀 많았는데 반 이상 빠져나간 것 같아요 지금. 예. 그래서 다음에도 이렇게 5타임 계속 할게요. 빨리빨리 끝내야 되니까. 예. 오늘 수고하셨고요. 내일 뵙겠습니다.